네 번째 프로그램은 건설사의 ESG 경영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송미경 나이스 신용평가 ESG 사업실장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송미경 실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송미경 실장님은 카이스트의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환경경영 정책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22년 동안 신용평가 업무를 담당해 오셨습니다. 이 중 대부분의 기간을 정유와 석유화학, 또 발전, 에너지 등 ESG 리스크가 큰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데 보내오셨는데요. 나이스 신용평가는 신평사 최초로 기업을 대상으로 ESG 평가를 시작한 곳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나이스 신용평가 ESG 사업실장 송미경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자리를 옮겼는데 제 소개를 하면서 제 부서를 말씀드리면 한 10중 8구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 요즘 정말 핫한 곳이네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핫한 것이 맞는 것인 것 같은 게 제가 건설 포럼에서 저희 ESG 이슈를 저희가 담게 되는 걸 보니까 ESG가 정말 핫한 이슈인 것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정작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ESG가 도대체 뭔데?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 우리 회사가 뭘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나는 도대체 회사에서 무슨 일을 ESG랑 관련해서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은 시간이지만 ESG 경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잠깐 저희 같이 훑어보고 건설업의 측면에서 볼 때 주요한 ESG 이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짧게나마 한번 같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예. 지금이 바야흐로 ESG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ESG랑 관련된 용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많은 규제와 가이드라인들. 여기 보시다시피 켜지나요?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SDGs라든가 KESG 가이드라인, TCFD 엄청나게 많은 가이드라인들이 나오고 있고요. 기업 경영에서도 보시면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출간을 하고 있고 ESG 위원회를 비롯해서 많은 조직들이 지금 회사 안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은 ESG 경력이 붙어 있는 인력들은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ESG 관련된 조직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순식간에 몇 년 사이에 ESG가 상당히 이렇게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ESG라는 것은 사실은 갑자기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나타난 개념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한 20년 전, 오히려 더 그 이전부터 지속가능 경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경영, 사회 책임 경영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개념들이 유사한 개념이 쭉 있어 왔었던 것들이죠. 그러한 개념들이 발전하면서 최근에 이제 ESG라는 용어로 저희가 많이 통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ESG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돼서 이렇게 발표된 곳은 2004년에 UN 글로벌 컴팩트에서 Who Cares Wins라는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ESG를 이제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기업을 투자할 때 그 투자 원칙에 대한 그 표명이거든요. 투자 원칙에 대해서 리포팅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기업을 투자할 때 환경과 사회와 지배 구조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자. 이런 그 리포트를 낸 것이 바로 이 Who Cares Wins였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ESG라는 용어가 확산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ESG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자 이런 얘기였던 거고요. 이게 이제 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우선 ESG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도 그렇지만 사실 기업이 ESG 경영, 어떤 사회 책임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동인이 있지만 투자라는 측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ESG를 잘 해야 한다. 이런 면이 이제 이때부터 크게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2004년이에요. 그럼 지금 최근에는 왜 갑자기 저희가 이제 ESG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된 걸 생각해 보면 한 2018년, 19년 이때쯤부터 이제 ESG가 크게 확산된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위기감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많은 생각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확산이 된 것들도 있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각국 정부들이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정책 이런 거를 내놓고 탄소 중립을 선언한다든가 이렇게 가고 있는 그 변화가 가장 큰 그 동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도 상당히 많은 그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뭔가 이 지구가 사회가 우리가 그냥 두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닌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도 이런 ESG 경영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실 가장 크게 촉발을 시켜준 것은 해외나 국내 연기금들 아니면 주요한 투자자들이 우리는 앞으로 ESG를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라고 발표했다는 것들, 그다음에 그렇게 투자하고 싶은 것뿐 아니라 우리는 아예 그쪽에 투자할 재원을 따로 마련할 거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이제 ESG 경영을 확산시키고 기업들이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밑에 몇 가지 저희가 이제 최근에 마일스톤들 보여드렸는데 특히 뭐 이제 2019년, 20년부터 그 블랙록의 레리 핑크의 서한 같은 경우는 국내에 이제 많은 관심을 일으켰죠. 근데 레리 핑크 회장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계속 ESG에 대해서 관심 있는 서한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영향력 있는 투자자들, 영향력 있는 투자 기관들의 그 관심은 각 기업들이 ESG 경영을 무시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ESG라는 게 뭐냐? E, 뭐 환경, S, 사회, G, 지배구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잠깐 보시면 뒤에 저희가 좀 자세하게 보겠지만 E는 조금 더 쉽게 다가오실 수 있을 거예요. 기후변화라든가 탄소 중립, 환경 오염을 막는다든가 폐기물을 적게 가져간다든가 이런 환경적인 거에 대한 책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되지 못해왔다가 최근에 오히려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근무 환경, 직원들 근무 환경이라든가 정보 보호, 그 다음에 인권, 뭐 다양성 이런 것들, 그다음에 노조, 그다음에 지역 사회나 이런 사회에 대한 컨트리뷰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사회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의 경우에는 이제 그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주주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잘 해주고 있는 주주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G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에서는 최근에는 기후나 이제 탄소 중립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회에서는 인권, 다양성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 이제 많이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인권 다양성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뒤에 많이 얘기하겠지만 안전과 관련된 부분, 재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부각되고 있죠. 잘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ESG에 대한 것들이 갑자기 확산된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이 사회에 있었던 변화들이 ESG라는 이제 용어로 통일되면서 최근에 여러 사회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기업에 대해서 더욱더 크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뭐 어떤 기업의 사회 책임 뭐 잘하면 좋고 이런 거였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ESG에 대한 경영이 자금을 조달하고 우리가 이제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고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매출과 수익을 일으키는데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는 정부의 규제나 지원 같은 것들도 영향이 있고 뭐 다양한 평판 같은 것들은 보통 뭐 일반적으로 깔고 가는 게 될 테고요. 그래서 기업이 이제는 ESG 경영을 이게 돈도 들고 뭐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그 사업이나 재무적 위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로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힘이 필요한데요, 이게. 좀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이걸? 예. 그럼 저희 건설업 그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ESG 이슈와 이제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겨주시죠. 제가 기업의 ESG 대응 방향에 대해서 3가지 키워드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위험, 그리고 성과, 기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 가장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SG 관련돼서 위험 요인을 제어하는 것, 그리고 ESG의 경영 성과를 제고하는 것, 그 다음에 ESG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 이렇게 3가지로 저희가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방향에서 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뭐 우선 순서라기보다는 어떤 우선순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험 요인의 제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위험 요인을 제어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제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이나 재무에 관련해서 아주 큰 위험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ESG 경영 성과를 제고해야겠죠. 우리의 ESG 경영을 뭐 고도화하기도 하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외부에서 받는 평가도 잘 받게 되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ESG 경영 성과가 제고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 그럼 ESG랑 관련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는 무엇인가? 당연히 이제 새로운 기회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찾는 것이 세 번째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넘겨주시죠. 그 ESG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사실 우리 건설업계에서 뼈저리게 올 초에 겪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사고에 의한 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큰 문제였고 뭐 이게 꼭 뭐 ESG가 이렇게 뭐 더 확산됐기 때문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ESG가 어떤 그 자체가 어떤 흐름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인식의 흐름이라고 생각할 때 예전보다 어떤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사회에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올 초에 이제 HDC 현산에 관련된 뉴스들, 사고 관련된 뉴스들이 엄청나게 도배가 되었고, 그다음에 뭐 주가,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뭐 조사, 검사, 수사, 그다음에 뭐 신용도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런 그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면서 회사의 사업이나 재무 위험에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한 그 요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 관련해서 우리가 무슨 홍보를 잘하고 멋있게 보이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중요한 것은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SG 관련된 위험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러면 건설업 측면에서 볼 때 ESG의 이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 있겠는가? 사실 이제 앞에 발표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뭐 다들 인식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소셜 파트에서 S 중에서 안전관리 이쪽은 가장 이제 건설업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수의 협력사가 함께 사업 수행에 관여하고 계시고 많은 인력이 함께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급망 관리, 협력사 관리 이런 부분이 공급망 관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급망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근무 환경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ESG 관련된 리스크로 발생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직까지 크게 떠오르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이슈라든가 건설업 관련된 탄소 배출 이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위기로 떠오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수면에 올라와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죠. 뭐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은 뭐 당연히 잘 아실 것 같은데 뭐 앞에서도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은 뭐 산업별 사고 사망자가 추세적으로 살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의 사고 사망자 비율이 50%를 상회하면서 약간 이제 상승하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건설업은 사고 사망자가 오히려 약간 늘고 있다. 전반적인 추세 대비해서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물론 저희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업에 계신 분들의 영역이 되겠지만 나는 사고를 어떻게 하라고요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리,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많은 체계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뒤쪽에서 이제 평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이제 최근에 그런 말씀 들었어요. 요즘에 건설업에서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되면서 기사에 나왔었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교육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명하는 게 늘어나신다고. 그래서 교육을 했다는 서명만 늘어나는 걸로 안전 관리를 대응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체계를 만드는 것,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실질이 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업에서 정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한 체계를 수립하면서 예전과는 좀 다른 저희가 위험의 제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관리인데요. 뭐 저희가 시간이 짧아서 조금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공급망 관리는 요즘에 이제 공급망 ESG 관리하시는 건설 회사들 되게 많으세요. 특히 이제 상위권 건설 회사에서 우리는 ESG 경영을 잘하는 그 협력사와 일하고 싶다라고 해서 선별하는 프로그램을 두신다든가, 그다음에 우리 협력사에 ESG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다. 이런 걸로 저희가 홍보되시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위험의 관리가 제일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급망 관리라는 게 사실 협력사 관계 이런 것들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협력사의 안전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공정거래 관련 문제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사실은 무슨 공급망 ESG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홍보적인 면이라든가 경영 성과 제고를 같이 고려하시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런 위험 요인이 발생하지 않게 그걸 관리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것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저런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ESG 경영 컨설팅도 하시고 ESG 교육 지원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위험 요인 제어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ESG 경영 성과 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ESG 경영을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평가받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요즘 신경 쓰고 계실 텐데 ESG 평가를 하는 기관들로는 뭐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이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도 아까 소개하셨다시피 저희가 기업 평가를 하고 있고요. 많이 알고 계시는 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라든가 국내 서스틴베스트 등이 있고 해외에는 MSCI, 서티넬러틱스 이런 곳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가운데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수많은 회사들의 공개 자료나 공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회사에 피드백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 자료, 공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등급을 연례적으로 거의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시죠. 그래서 이런 등급들을 아마 많이 관리하고 계시는 회사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기업 ESG 평가라는 거는 이제 시작을 해서요. 직접 의뢰를 받아서 개별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 ESG 분석을 하는 그런 평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는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 S&P의 ESG 이밸류에이션 이런 경우가 저희하고 약간 유사한 그런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G 평가를 저희가 이제 그 KCGS 등급 가지고 잠깐 봤는데요. 위 아래 이제 그래프의 그 모수가 좀 다르긴 합니다. 위는 KCGS에서 평가한 2021년 모든 등급이고요. 아래가 이제 상장 건설사 28개 기업인데 뭐 대략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건설사가 전체 평가 대비해서는 약간 등급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E와 S에서 주로 낮은 편이고요. G보다는 그러니까 환경이나 소셜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왜 낮은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환경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G는 좀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 등급이 좀 낮은 등급에 있는 C 등급이 52%로 많이 있다는 면 이런 걸 볼 때 건설사들의 ESG 등급이 약간 좀 낮은 쪽에 업종 특성상 그렇게 포지션하고 있지 않나 보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을 대비해 보니까 그 아까 28개 회사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상향이 되셨어요, 등급이. 그건 이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시고 관리를 하시고 하면서 등급이 좀 많이 상향이 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관리를 하면 등급이 올라갈 수 있구나 이런 걸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죠. 지금 등급은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ESG를 경영을 잘하려면, 그러면 ESG 평가를 잘 받으려면 뭐 쉽게 얘기하면 도대체 어떤 쪽을 해야 되는 건가? 아까 ESG에서 뭐 여러 가지 나오긴 했는데 뭘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거에 관련해서 해외와 국내에 많은 가이드라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실행 기준하고 공시 기준이라고 이제 구분을 해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실행 기준은 저희가 ESG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경영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까?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해외의 SDGs라든가 여러 그 기준들이 목표를 많이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KSDGs도 있고 작년 2020년 말인가 KESG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산자부에서 이제 공통으로 같이 작업하신 건데 KESG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읽어보고 놀란 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업이 어떻게 하면 ESG 경영을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 지표들을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런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공시 기준이라는 것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ESG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시하고 소통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혹시 기억해 보시면 생각나시겠지만 아주 옛날에는 약간 기업 홍보 자료 같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홍보 자료 같이 당신들 좋은 얘기만 잘 쓰시면 그게 사실 진짜 ESG가 아니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는 뭐뭐를 공시해야 된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구에게 검증을 받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을 내놓은 것들이 여기 보시는 공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공시 기준들, 국내의 공시 기준들 다양한 기준들이 있고요. 이제 사실 앞서가는 기업들은 이런 기준들을 다 충족시켜 가시면서 공시도 하시고 보고서도 내시고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국내 이제 ESG 평가 기관들의 방법론을 가지고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ESG 평가 등급을 올려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ESG 평가 등급을 올린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ESG를 잘하는으로 인해서 ESG 평가 등급을 잘 받게 되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방법론을 잠깐 보시면 뭘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 환경 성과가 어떻게 좋으냐, 뭐 공급망 관리, 뭐 이런 것들 항목들 보시면 대략 이제 뭘 보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론들을 조금 자세히 뜯어보면 제가 성과하고 체계 시스템에 대한 이제 평가 지표를 나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성과라는 건 이런 거죠. 다양성이면은 뭐 여성 직원의 비율이 얼마가 되냐, 이사회의 외부 이사의 그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런 실제 나타나는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들이 많이 있고요. 뭐 환경에서는 뭐 오염물이 얼마나 나오냐, 뭐 얼마나 저감시켰느냐, 이런 성과 지표들이 있는 반면에 체계에 대한 지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환경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의사결정 체계 그 체계에서의 가장 높은 결정권자는 누구냐, 이사회에서는 뭐 어떤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뭐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사실은 이런 그 체계에 대한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런 체계다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다 제출하면 우리 평가가 금방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그게 약간 ESG 평가를 잘 받는 뭐 편법이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보면서 느끼는 점은 결국은 체계가 구비가 되어야만 실질이 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안전과 관련된 의사결정 체계가 구비되어 있어야만 실제로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열심히 하는 거고요. 안전관리 담당자가 팀장님이신 회사와 안전관리 담당자가 부사장님인 회사하고는 안전관리에 대한 그 비중이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뭐 외부와의 소통 이런 것들도 뭐 홍보팀 차장님이 담당자이십니다. 이런 것하고 우리는 외부 소통을 담당하시는 임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하고는 경중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제 이건 체계만 있으면 뭐 그냥 다 되는 거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체계가 구비되는 게 실질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실질을 채워가는 게 ESG 경영에 나가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기업 ESG 평가는 저희는 이제 산업하고 기업 요인을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산업이 갖는 특징 때문에 ESG의 어떤 그 특징을 갖는 것들이 있어요. 건설업이 갖는 ESG의 특징이 있고 발전업이 갖는 ESG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산업의 요인들을 먼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산업 안에서 그럼 그 기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가, 어느 정도로 그 산업 안에서 잘하고 있는가,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평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런 그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 것과 더불어서 아까도 제가 위험 요인의 제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컨트로버시, 기타 고려 요소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그 ESG에 관련된 위험 요인들, 이슈들, 나쁜 그 치명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것이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다음은 아마 그래서
제가 잠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ESG 경영이라는 게 저희가 ESG 경영 뭐 홍보를 잘하면 되는 거 아닐까, 뭐 사회 활동 잘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ESG 경영은 전략 경영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경영 전략 세우는 것하고 똑같이 의사결정 체계가 이렇게 수립이 되고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의 어떤 그 위상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영향을 갖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비전, 목표, 계획이 세워지고 실행하고 평가와 보고까지 이루어지고 다시 또 그것이 피드백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영 전반의 활동에 ESG 경영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실질적인 ESG 경영이지 우리 ESG 활동을 하자. 활동만으로 ESG 경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진적으로 가시는 기업들은 이러한 구조로 지금 가시고 있다고 보입니다. 새로운 기회 창출, 아까 이제 제가 3단계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거죠. 사업 구조가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건설업에서도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런 ESG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새로운 이렇게 저무는 사업이 있고 또 이제 새로 나오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산업들을 얼른 벗어나셔서 새로운 산업들에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건 저의 전문 분야는 아니겠지만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녹색 건축 시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추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새로운 기회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번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자금 조달 측면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작년에 이제 ESG 시장이 엄청 핫했던 것 중에 하나가 녹색 채권을 비롯한 ESG 채권의 발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80조 원이 넘는 거의 90조 원에 육박하는 ESG 채권이 발행이 됐고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워낙 금융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ESG 채권 자체도 좀 많이 좀 수그러진 경향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이런 ESG를 활용한 자금 조달은 뭐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ESG 채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자금 조달 처가 딱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많이 이렇게 확산되기 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SLB라든가 다양한 ESG 관련 자금 조달 방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ESG 경영을 잘 하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의 새로운 통로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어떤 네거티브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아까 뭐 앞에서 저희 사례도 보셨지만 ESG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면은 당연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이 이제 결론일 것 같은데요. 예.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예, 예. 그래서 뭐 다 잘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ESG 경영에 대한 요구는 정말 이렇게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추세는 뭐 요즘에 약간 금융시장이 안 좋고 하니까 ESG 좀 이제 한물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하게 ESG 경영에 대한 추세는 좀 지속될 거라고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각 기업들이 이제 거기 많이 신경을 쓰시라는 부분이고요. 건설업에서는 정말 아까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안전관리 그리고 이제 공급망 관리 부분에서의 위험을 제어하는 것이 먼저 ESG 경영을 시작하는 데에서 출발점이다.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ESG는 어떤 파편적인 홍보 활동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의 전략을 바꾸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방향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데 있어서 이제 기업에 대한 뭐 평가 같은 것들은 내부적인 점검 같은 걸 위해서라도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